방금 소개받은 EBS 입시 대표 강사 최은경입니다. 지금 이제 고3은 면접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바쁜데 제가 이제 이 시점에 또 예비 고1 학부모님 대상으로 또 입시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덜 바쁩니다. 그래서 중3 때부터 그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 자리에 1층과 2층을 다 꽉 메우신 이 열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3부터 대비하면 꼭 성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023 대입이라고 할 때 2023 대입은 사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고1 2022 대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좀 많이 이제 그 걱정하시는 게 변화되는 것이 많을수록 걱정이 많이 되시고 불안하시죠. 근데 지금 사실은 중3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고1, 고2, 고3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다 입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제각각 좀 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고1의 그 대입을 보고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준비할 수 있어서 좀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큰 변화가 이제 교육과정의 변화 때문에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죠?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건 아시죠? 자, 그러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그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떤 과목을 수업하느냐 하는 그 수업하는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에서도 그 우리가 말하는 커리큘럼,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택하는 게 별로 없어요. 선택하는 과목 자체가. 그래서 문과, 이과 이렇게 계열을 선택해서 뭐 선택한다면 그 선택의 그 범위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과목을 많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존중받고 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는 좋은데 반해서 그 선택하기 전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민을 하고 나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책임지는 거는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고민하는 걸 또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선택하고 싶지만 또 선택하는 고민은 싫다. 그리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고 싶지는 않다. 요런 그 아이러니한 그런 그 딜레마 상황에 항상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그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이제 들여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또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중학교 때 이미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하셔서 다 알고 계시죠. 뭐 자율활동이니 동아리니 뭐 봉사니 이런 그다음에 뭐 진로 활동은 이미 다 익숙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그대로 비슷한 시스템인데 조금 심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성장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활동도 하면서 이제 교과에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선택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이 지난 2학년, 3학년 요때 이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대학 입시까지 준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1학년 말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중반쯤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1학년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난 다음에 좀 자기 자신에 대해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선택 과목은 사실 저희가 보통 했던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 붙은 게 진로가 붙었단 말이죠. 그럼 이 진로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진로를 좀 고민해서 선택할 정도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이 맥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가 있었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본인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중학교 때 그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기 진로를 좀 많이 선택해 갔나요? 어때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더 아이러니한 거는 또 대학생도 자기 진로를 고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탁탁 맞춰서 우리 아이가 뭐 진로도 탐색하고 그래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하면 굉장히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그 3학년 통틀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통틀어서 3과목 이상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든 진로 선택 과목이든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봐서 내신이라고 하는 거죠. 학교 내신. 내신을 좀 잘 봐야 대학 입시에 유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또 잘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 교과 말고 교과 외 활동이라고 하는 거 있죠. 비교과 활동. 요거를 열심히 해서 평가받아서 가는 전형이 무슨 전형이에요? 수시에서 그 유명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 너무 길어서 학종이라고 하잖아요. 학종. 자, 그런데 그러려면 이 내신뿐만 아니라 활동까지도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뭘까요?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이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왜 중요한지 또 이제 조금 이따 또 다시 이제 종합전형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교육과정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예전에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변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공부하고 싶지 않은 과목을 배우라고 하니 제가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변명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해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자, 그래서 기존의 이제 수업 방법은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잘 들으면 되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수업하지 말고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듣는 게 편합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아니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막 참여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조별 활동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학생들 역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려면 선생님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이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수업 자체도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또 선생님들이 수업을 기획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단원을 배우면서 발표할 기회를 줄 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막 발표하고 뭐 그럴까요? 막 학생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또 당근을 줘야 되죠. 당근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 과목별 내 과목 시간에 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발표했는지 적어주겠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된다. 이러면 학생들이 어떨까요? 열심히 발표합니다. 근데 요 사실을 잘 모르는 학생은 어떻게 돼요? 고3에 대해서 늦게 깨달으면 그때 고3 때 막 손들어서 발표하겠다고 막 그런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렇게 그 장을 마련해 주지 않아도. 근데 고3이 되면 너무 늦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1 때는 아이들이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고2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고2를 놓쳐버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준비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선생님이 그 과목에서 이 학생이 어떤 발표를 했는지 경제 과목이나 독서와 문법 요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발표할 기회를 줬는데 이 학생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해 준 거에 끝나지 않고 이 학생은 이 내용을 어디에다가 또 쓸까요? 자기소개서에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았으면 학생부의 기록이 안 되고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목별 세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은 지금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독서와 문법 시간에 독서와 문법과 관련된 발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전공하려고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 이제 발표를 하라 이렇게 과제를 내주시면서 국어와 관련된 주제만 딱 정해서 발표하라 그러면 사실 어문 계열이나 국문학과 가지 않는 학생들은 약간 좀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 발표하는 과제를 내줄 때 이 주제 자체를 좀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라고 또 단원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주제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벌써부터 발표할 때 자기 전공이 정해져 있는 학생과 아직도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재료공학과에 이제 합격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아무래도 재료공학은 이과 계열, 자연 계열 학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화학, 물리 요 과목별 세부 능력을 선생님이 이제 요 과목 때 이제 이 학생이 발표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거를 잘 적어 주셔서 이 학생은 아마 요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자기소개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은 지금 이 시즌에 면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연결되면 좋겠죠. 내가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에 딱 적합하게 공부했네? 이러면 좋겠지만 이런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일회성의 어떤 활동보다 이렇게 연결 짓는 활동이 더 좋게 평가가 된다. 실제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진로.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이 좀 빨리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제 교사의 바람이기도 한데 아이들은 어때요? 왜 진로를 빨리 선택하라고 하느냐? 진로의 진짜만 들어도 꿈만 들어도 정말 진저리가 난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꿈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꿈이 없어서 힘듭니다. 꿈은 있는데 그 꿈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서 힘듭니다. 이런 학생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과목을 선택할 때 말이에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선택할 거 아니에요. 친구가 선택했다고 해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진로지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능과 연관되지 않게 막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수능 최저 없는 종합 전형으로 갈 거니까 저는 저의 진로만 생각해서 진로 과목을 선택할 겁니다. 과목을 선택할 겁니다. 이런 학생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과목을 선택할 때 이 수능 출제 영역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근데 사실 고1 학생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수능 출제 영역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본인이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는 과목도 선택했으니 따라서 수능 과목도 선택해라.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국어하고 수학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수능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 영역을 빼면 상대평가가 주로 이르죠. 자, 그래서 국어는 상대평가란 말이죠. 그러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험생이나 이제 학부모 입장이라면 국어 과목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는데 선택과목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나는 이 네 과목을 다 공부할 거야. 이런 학생 있을까요?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통인 독서와 문법은 거의 다 할 거예요. 공통이니까. 그러면 독서, 문법, 문학을 안 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에는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학생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에서도 수원, 수투는 다 공통으로 해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선택 과목이 생겼죠. 근데 확통, 미적분, 기하중 선택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주로 선택할까요? 확통이겠죠.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어때요? 미적이나 기하중에서 갈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확통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도 이과 수학하는 학생이 문과 수학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언제? 고3 때 가서. 왜? 이과 수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와.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해서 문과 수학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으로 봤을 때 이제 선택 과목이 생기면 정시로 갈 때 말이에요. 정시로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난이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선택 과목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이 난이도가 만약에 난이도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난이도가 같게 나오기는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희망사항이지만 실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유불리를 조정하는 점수가 다시 나오거나 그렇죠? 상위권은 그것을 이제 유불리를 조정하는 점수로 반영을 해요. 실제 지금도 그런데 다시 또 나와야 되니까 조합이 더 좀 복잡해질 것이다. 정시로 갈 때. 자,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보통 재학생들은 재수생 말고 재학생들은 정시로 가고 싶어요. 수시로 가고 싶어요. 수시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라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수능 최저 등급.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사실은 영어 1, 영어 2만 반영이 되고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영어 1, 영어 2 외의 과목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영어를 선택을 교육과정상 많이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영문학과 갈 거야. 아니면 뭐 영어 교육과 갈 거야. 이렇지 않은 학생을 빼고는 이런 학생을 빼고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영어 과목을 많이 선택하겠냐는 얘기예요.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는 전부 다 같이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와 한문이 있어요. 제2외국어와 한문이 절대평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문제와 이제 연관이 되냐면 현재 수능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상대평가예요. 현재는. 근데 이제 지금 2022부터는 절대평가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게 좀 달라지냐면 정시로 갈 때 사탐 과목을 제2외국어나 한문 한 과목의 성적과 대체해주는 대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평가가 되니까 그 대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아랍어, 베트남어 이렇게 하는 학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절대평가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에서 지금 현재는 사탐에서 2과목, 그 다음에 과탐에서 2과목인데 지금 여기서 계열 구분 없이 사탐 한 과목, 과탐에서 한 과목 선택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과정 선택할 때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선택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아이가 사탐도 선택하고 과탐도 선택해서 정말 사탐에서 한 과목, 과탐에서 한 과목 선택해서 수능 시험 봐도 돼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그렇지 않은 학생일까요? 그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데 대학에서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선택한 학생을 우리는 받지 않겠어요. 이러면 그 대학엔 못 지원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병행해서 먼저 이제 병행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진로도 이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서울대가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그 안내 또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는 서울대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대로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잖아. 중3은 더 심하죠. 그래서 이게 또 이거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정시에서 이렇게 가산점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정시에서 서울대가 가산점을 준다고 했으니 우리 수시 때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서울대에서 수시에서의 가산점을 얘기하게 되면 정시에서 가산점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정시에서 가산점을 얘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수시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분은 이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1점하고 2점이 있는데 1점 맞겠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다 2점이 2점으로 이제 눈이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수학에서 제가 이제 또는을 해놨어요. 서울대에서 이제 또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좀 색깔을 칠한 그 선택으로 많이 쏠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인문계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과목별 위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탐 1, 사탐 2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 자연계열 학생들에서 수학하고 과학 선택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서울대는 그 쉬운 과목을 공부해서 점수를 많이 따고 들어온 학생을 원할까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해서 오는 학생을 원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선택을 한다고 해서 얼씨구나 좋구나. 내가 쉬운 과목 선택해서 점수 높여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한 학생, 어려운 과목 한 학생.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제시했느냐. 수학에서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안 하고 해도 된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학생이 사실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그러니까 일반 과목에서 3개하고 진로 선택 한 과목 선택만 하면 이제 사실은 선택해서 저희는 그렇죠. 선택해서 그러면 성적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선택해서 다 점수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을 했는데 점수가 안 좋으면 서울대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점수까지 잘 올려야 되는데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택만 해라. 선택한 것만 보겠다. 선택만 했으면 가산점, 그러니까 점수는 안 보고 2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은 들어가려면 점수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점수가 좋은 애가 오니까.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과 학생들은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수원, 수투, 미적분하고 그다음에 기하.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어때요? 미적분은 안 해도 되잖아요. 수능에서 안 보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수원, 수투, 확통, 그다음에 나머지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큰 거죠. 경제학과 갈 학생은 경제수학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수학 과제 탐구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부모님이 굉장히 또 고민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문과인데, 이과인데 확률과 통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 안 보니까 확통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과인데 요거는 수능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면 확통까지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도 문제가 돼요. 과학에서 문제가 되는데 물화생지 원원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위계. 원이 있으면 투가 있는 건데 원을 안 하고 투를 하면 어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상한 거죠. 너 왜 원을 안 하고 이 투를 하느냐? 그래서 교육과정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원을 선택하면 투를 3학년 때 가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주로 2학년 때 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원을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3학년 때는 투를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일반 2, 진로 3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원을 2개 한 원을 물화생지 4개인데 그중에서 원 2개를 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개는 할 것 같다. 그러면 일반 3개 하고 원을 3개 하고 그다음에 진로에서는 이제 2개를 하는 거니까 원 3개 했는데 2, 3개 해도 되지만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물화생지 4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쪼개지니까. 그런데 2까지 3개 하는 건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2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2 과목은 전부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렇죠?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예전에는 물화생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였어요? 물리 싫어하죠. 여학생들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를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와. 그럼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육과정상 어때요? 공학계열 가는 학생들은 물리가 꼭 필요합니다. 물원, 그러니까 물1 했으면 물 2까지 해갖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평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애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물리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안 나와. 그럼 물리 못하죠. 다른 걸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럼 물리가 만약에 들어간다. 공학 계열이 왜 취업이 잘 되니까 막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물리하고 그 다음에 물화생 하면 어떻게 돼? 물화생을 3개를 했어. 물론 물화생지 다 해도 되지만 힘들다는 거야 애들 입장에서는. 자, 물화생 했어요. 물화생.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능에서 경쟁이 좀 치열하죠.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도 어렵고 수능 점수 맞추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애들이 지금 뭘 해요? 지구과학 그래, 지구과학.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요? 물화지, 물생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로 애들이 이제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과학을 안 하고 물화생 하기가 좀 버거울 수 있다. 그리고 물리를 안 하자니 자연과학 계열로 가기는 조금 취업과 관련해서 조금 어딘가 좀 불안한 것 같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의 경우는 위계가 없어요. 그렇죠? 원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안 한 학생이 뜬금없이 진로 선택해서 여행지리를 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안 하고 고전 윤리를 해. 그러니까 요거 맞지는 않은데 인문 계열에서는 굳이 막 요거 과목하고 이렇게 원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제약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또 빨리 발표를 했어요. 미리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선택하기 전에.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열에 올 학생은 미적분하고 기하 둘 중에 해야지 확통을 선택하고 수능 본 학생은 우리는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학생은 안 받을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과탐 틉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요 대학을 가겠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제 쏙쏙 발표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대학이 경쟁력이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표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학에 좀 학생들이 좀 와야 되는 대학 있죠. 거기는 사탐 하나 과탐 와도 된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수능을 제가 이렇게 매칭을 해놨어요. 따로따로 보시면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일단 수능을 보는 그 수능에 나오는 과목을 일단 공부하는 게 좀 안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시로 가지 않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은 중요하니까. 수능 최저 등급은 맞춰야 되니까. 요렇게 보시고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상대평가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평가. 자, 내신은 상대평가죠. 내신 상대평가죠. 수능도 상대평가죠. 절대평가 보는 과목 빼고. 자, 근데 내신은 어때요? 이 전체 모집 그러니까 응시자 수, 뭐죠? 강의를, 그러니까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이수자 수 기준으로 해서 4%, 그 다음에 7%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원수가 많아. 인원수가 많을 때 아무래도 300명일 때는 12명, 그러니까 12등까지 1등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명일 경우에는 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원수의 아이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상대평가로 평가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내가 이제 다니는 학교가 고등학교에 인원수가 너무 적어. 그러면 어때요? 내신 따기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요걸 예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여고야. 남자 학생들이 없어. 그러면 내신 따기가 어렵겠구나. 심지어 강남이야. 심지어 수성구야.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대평가가 요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아니 무슨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어때요? 일반 선택 과목은 이렇게 9등급으로 여기 지금 요 경우에는 이제 옛날 거라 532명이 수강했네요. 지금 532명 이런 학교 없죠? 다 줄었잖아요, 애들이. 저희도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인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300명이 안 되거든요. 어떤 학교는 막 1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내신 따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점수라고 하는 건 채점에서 받은 점수, 그 다음에는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그 집단이 요거를 나타내는 것을 다 일반 선택 과목은 기록을 할 텐데 진로 선택 과목을 이렇게 하면 진로 선택 과목을 할 수가 없죠. 다 진로에 따라서 다 하면 엄청 인원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진로에 맞게 선택하라고 하면서 9등급으로 석차 등급을 매긴다 그러면 학생들이 눈치를 보면서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기 어렵죠.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성취 평가에 제에 의한 그 성취 비율로 A, B, C로 나누겠다.
이렇게 했어요. 다행이죠. 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리고 요 A, B, C 중에서도 A에서 몇 %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지 않아요? 대학교에서? 막 이렇게 이제 막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을 걱정하기 이전에 일반 선택 과목부터 잘하자.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 예.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사탐 과목별로 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생활과 윤리가 넘버 1, 사회문화가 넘버 2, 한국지리가 넘버 3. 요거 안 변했어요. 안 변한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같이 하자. 과목 선택할 때. 자, 근데 내가 경제를 선택했다. 그럼 경제는 어떤 거예요? 경쟁률이 세다. 보통 적은 과목을 응시자 수가 적은 과목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그 유형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매니아죠, 매니아. 나는 잘해. 예. 다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등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이런 현상이 또 좀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를 알고 내가 경제를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고 나중에 보니까 어머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 애들이 굉장히 또 자기 거 잘 챙기고 좀 이기적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잘 파악하는 애가 있어요. 또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 저는 정말 경제가 좋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 그래갖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것이냐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정직하죠. 교육적이잖아요. 교육적 애들은. 그 다음에 과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구과학이 넘버 1이 돼버린 거예요. 애들이 너무 저희도 깜짝 놀란 거죠. 지구과학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논술에서는 지구과학을 또 보지도 않는 대학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지구과학을 넘버 1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선택할 때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 또 물리 보세요. 그 다음에 투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투 과목을 봐야 되는 대학은 어디예요? 서울대. 근데 내가 서울대 안 갈 거면 투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 갈 애들은 다 이제 최상이니까 해야죠. 자, 요런 거를 좀 아셔야 되겠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이과 수학하고 문과 수학이에요. 지금 현재 매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보면 아냐면 과탐 선택하는 애들은 이과 수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퍼센트가 같아야 되는데 그게 같지 않고요. 이 이과 수학하는 애들이 문과 수학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해요. 일찍 넘어가면 좋겠지만 애들이 나중에 넘어가거든요. 그래갖고 그 고3 모의고사 볼 때 말이에요. 이제 수가가 계속 점수가 잘 나오다가 수능 때 막 낮게 나오는 이유가 이과 수학 한다고 했다가 나로 넘어가는 애들이 안 알려주고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매번 봤잖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이과 수학이 어렵나 봐요. 어려워요. 근데 좀 아이러니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문과, 이과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했어요? 그때 진로 있었어요? 어머님들 문과, 이과 갈 때 뭘로 했어요? 내가 수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그거는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의 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이제 진로가 정해져야 과목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어머님들이 고1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근데 좋아하는 걸 잘해야죠. 그렇잖아요. 좋아하는데 안 나와. 그럼 좋아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잘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해요. 잘하고 싶은 거. 근데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딜레마예요. 이 괴리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근데 가고 싶은 학과와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과 갈 수 있는 학과는 엄청 차이가 나죠. 이거 언제 알고 싶으세요? 이거 언제 알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알고 싶으신 거 다 거짓말이에요. 고1 때 얘기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고2 때도 기분 나빠하시고 고3 때도 기분 나빠하세요. 특히 첫 아이 학부모님들. 첫 아이 이제 다 하고 나서 둘째는 이제 좀 아세요. 왜? 그렇게 해서 다 실패했거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저는 이제 물어보죠. 첫 아이인가요? 둘째 아이인가요? 이제 둘째 아이인데도 오신 경우는 첫 아이가 뭐 너무 잘하거나 또 학교가 다르거나 뭐 예체능이거나 그래서 잘 모르신다고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둘째 아이 어머니는 이제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첫 아이는 아무리 이런 설명을 해도 잘 모르세요. 이걸 경험하고 듣는 거랑 경험하지 않고 듣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구나.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어렵다. 그래서 그다음에 약점을 보완하는 이제 그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점 보완. 응? 근데 약점을 보완하면 보완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점 보완 잘 안 됩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잘하는 거. 강점을 더 잘하게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자꾸 이제 시키신단 말이에요. 고1 때 다른 과목 그러니까 다른 과목 좀 나오는데 비해서 어떤 과목이 잘 안 나와. 그러면 학원이나 과외 보낼 때 어떤 과목 보내세요? 지금 좀 괜찮게 나오는 과목 보내세요? 안 나오는 거 과목 보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오는 걸 보내셔도 될까 말까라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거를 막 열심히 보냈는데 나중에 그거 반영을 안 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하자.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현실을 직시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흥미나 적성 뭐 가치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취업률 전망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왜 이거는 가장 중요한 성적은 간과하냐는 거죠. 성적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적 가지고. 그래야 제대로 된 대학과 학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성적을 무시하시고 계속 이렇게 진로만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꿈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또 진로도 변경하셔야 되고 학과도 변경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선택하다 보면 전학 가는 게 문제가 되죠. 전학 갔는데 그 전학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전학을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통계학과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자연계열 아이예요. 자연계열은 아무래도 내신 따기가 어렵잖아요. 수학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과탐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내신의 경쟁력이 좀 잘하는 애들끼리의 경쟁이니까 내신 따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연대하고 고대는 인문계열에서 뽑아버려요. 그럼 어때요? 손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과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수의학과 또 수의학과 좋죠. 근데 서울대하고 건국대, 그 다음에 지방국립대야. 내가 그러면 서울대, 건대 갈 성적이면 상관없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방국립대를 갈 건지 인서울대학을 갈 건지 꼭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아이들이 많이 이제 또 심리학과 좋아요. 심리학과 많이 뽑지 않는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에 심리학과를 안 뽑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할 때, 학과 선택할 때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야, 심리학과 안 될 것 같다. 어떡하지?
이렇게 또 무자비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애들은 또 굉장히 심리학과 가고 싶어 하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이제는 어때? 본격적으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수시하고 정시 비율인데요. 어차피 재학생은 수시로 가려고 하죠. 정시로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긴 있어요.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수시에 쓸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중에 수능 하루만 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장치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수시다. 그래서 재학생은 이제 수시를 좀 쓰고 안 되면 이제 정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시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수생은 수시 안 쓰나요? 재수생도 수시 써요. 왜? 똑같아요. 자기 수능 잘 볼지 안 볼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수시하고 정시를 비교해 보면은요. 수시는 언제 수시 원서 접수하죠? 9월에요, 9월에. 자, 9월에 접수를 하면 수능은 아직 안 봤잖아요. 그러면 9월쯤 자기가 막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수능이 잘 나올 것 같지 않을까요? 왠지? 그때 공부가 잘 되고 얼마 남지 않았어 또. 그래서 상향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근데 둘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상향 지원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어요. 왜? 큰애가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첫째 어머님들은 이게 상향 지원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지원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자, 정시 지원은 언제 해요? 수능 끝나고 하죠. 자기 점수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점수를 보고 막 상향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때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또 막 상향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재수로 가야 되잖아.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시에는 이제 상향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다행히 수시 6번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향, 적정, 뭐 안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할 때 상향 지원하는 것까지 상담을 안 하려고 해요. 6개 다 상담해야 되는데 상향 지원은 알아서 하세요. 뭐 왜냐면 상향 지원은 말씀 안 드려도 하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적정 지원이 어디냐? 요걸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수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많이 반영되는 전형으로 간다면 내신이 중요하겠죠. 근데 정시에서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 대신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해서 3번 이제 지원한다. 요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수시에서 전형이 이렇게 있어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논술 전형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논술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별로 논술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전형으로 가고 싶어요? 1학년 때는 다 종합이죠. 1학년 때 다 종합입니다. 그럼 종합 6번으로 써도 돼요. 근데 교과 전형도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내가 종합 전형으로 6번 다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공이 막 왔다 갔다 했어. 그리고 활동이 내가 한다고 했긴 했는데 그닥 그렇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과 전형으로 안전한 대학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있죠. 수능 최저가 가로가 쳐져 있다는 거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으면 그냥 내신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신이 좋아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져요. 그래서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 학생의 그 학교,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진학한 고등학교의 특성이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다. 그럼 내신 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겠죠.
따라서 수능까지 공부하셔야 해요. 심지어 수능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아이러니죠. 수능 최저를 보지도 않는데 애들이 다 수능이 좋아.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붙어. 왜? 면접에서 보면 대답을 잘해. 그러니까 수능을 걸지 않아도 면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놨으니까. 자, 요거는 지금 노란색이 종합전형이에요. 인서울대학입니다. 인서울대학. 인서울대학에서는 다 무슨 전형으로 뽑아요? 인서울대학에서는 무슨 전형으로 많이 뽑죠? 종합전형.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전형 하는 거, 종합전형 하는 거예요. 인서울대학에서 다 종합전형으로 뽑으려고 한다. 그럼 왜 대학에서는 다 종합전형으로 뽑으려고 할까요? 고등학교 선택해서 가는데 내신 따기 쉬운 학교와 학생들만 뽑지 않겠다는 얘기죠. 내신이 좀 낮아도 활동 열심히 하고 만약에 수능까지 잘 나오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는 우리 아이가 인서울대학에 또 상위권에 보내고 싶다. 무슨 전형을 준비해야 될까요?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방국립대는 오히려 어때요? 교과 전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교과 전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신으로만 뽑진 않아요. 또 내신과 수능 최저입니다. 그 대신 뭐가 빠졌어요? 활동이 빠졌죠. 활동. 사실 그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가 뭐죠? 가장 넘버원이 내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수능. 이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예요? 종합전형 때문에 활동. 근데 이 활동을 안 하면 이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신, 수능, 활동. 다 하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잘하면 상위권. 근데 이 중에 수능이 안 나와. 그래서 내신하고 활동만 해. 그것도 종합이죠. 종합전형이죠.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잘하면 상위권. 그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신하고 활동을 할 건지, 내신과 수능 최저를 할 건지. 그렇죠? 다 잘해야 되는 아이는 상위권이죠.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고 상위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머님들 마음에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쉽게 하고 또 결과는 좋고. 근데 그런 것은 없다. 공짜는 없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다음에 교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왜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이제 강의가 또 그 EBS 아이에 탑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같은 원점수에 87점을 받았어요, 이 학생이. 근데 과목 평균이 60점인 학교가 있고 79점인 학교가 있고요. 편차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제 이수자 수도 다르죠. 학교가 달라요. 자, 근데 똑같은 원점수인데 등급이 다르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학교랑 두 번째 학교랑 어머님들은 어떤 걸 아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학교는 내신 따기가 쉽구나. 쉬운 학교구나. 그렇죠? 두 번째 학교는 내신 관리하는 애들이 굉장히 몰려있는 학교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석차 등급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는 무슨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죠. 그럼 교과 전형으로 갈 학생은 어느 학교 학생이 유리해요? 첫 번째 학생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학생은 뭐예요? 억울하죠? 종합 전형으로 가야 돼요. 요거를 다 읽어준다. 종합 전형에서는. 그런데 교과 전형에서 읽지 않고 뭐만 본다? 등급만 본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파악하시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엄마 기준으로 말고 아이 기준으로, 우리 아이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선택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죠?
수시 지원하는 대학을 결정할 때 내신만 보고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까지 봐야 되죠? 모의고사까지. 근데 아이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면 모의고사 성적표를 안 갖다 줍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구경을 못 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꼬박꼬박 갖고 온다. 아이가 착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학교 우리 아이의 내신이 얼만데 이 대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쪽짜리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조금만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 1.5예요. 내신이 1.5. 잘하는 거죠. 거의 다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내신 1등급이야. 그리고 2등급 뭐 거의 뭐 있을까 말까. 또 1등급만 있는 부모님 또 2등급 때문에 고민하시죠? 2등급 하나 있다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5인데 1.5면 내신이 1.5면 공부를 잘하니까 얘는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모의고사도 1, 2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진짜 잘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온다? 3, 3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믿을 수 없으세요? 좀 있으면 이제 그런 애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머님들이 실제로 공부하면 이렇게 다 잘하기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해라 하고 시키는 입장이니까 왜 다 잘하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2.5인데 3, 3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예? 이런 패턴의 얘는 어떤 학교예요? 내신 따기가 좀 내신이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학교죠. 이 학생은 이제 수시 지원을 할 때 6개 대학을 쓸 때 1.5에 맞는 맨 상위 그룹의 그 대학을 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간도 쓴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모의고사 다시 말하면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럼 밑에는 어때요? 밑에도 써야 돼요. 근데 이 밑에를 쓰느냐 안 쓰냐에 따라서 수시에서 안정적으로 쓰는 거냐 안 쓰는 거냐가 결정 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여기 밑에는 안 쓸 거예요. 모의고사는 333만 이렇게 나오지만.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재수도 할 거니? 네, 그럼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같이 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하고 모의고사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여기 세 그룹을 다 썼어요. 그리고 다 붙었어요. 그럼 상관없죠. 근데 중간에 붙었어. 그래도 대박이에요. 다 떨어지고 밑에 붙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 떨어졌을 때가 문제죠. 자, 다 떨어지고 정시로 왔어요. 그러면 모의고사보다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능이. 그럼 제가 이제 정시 상담할 때는, 정시 상담할 때 어머님들이 딱 앉으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런 점수 처음 받았어요. 근데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그런 말씀 하셔요. 이게 몇 년 계속돼요. 저는 예상하고 있죠. 그런 말씀을 하실 거다. 그럼 그 다음에 물어보죠. 수시는 어디 쓰셨어요? 그러면 지금 점수와는 너무 격차가 큰 대학에 막 쓰시고 떨어지신 거예요. 자, 요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학생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내신이 3.5예요. 내신이 3.5. 이 학생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평균? 평균. 근데 이 학생이 모의고사가 1, 2, 1, 2 나와요. 그런 학생 없는 줄 아셨어요? 어디 있어요? 자사고에 많아요. 강남에 많아요. 자, 이 학생 공부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저 내신은 이거지만 모의고사는 이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잘하는데 내신으로만 보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데.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3.5로 갈 수 있는 대학, 왜냐하면 그 상위 그룹에 첫 번째 그룹의 대학에서 1.5와 3.5가 같이 왔어. 1.5와 3.5가 같이 왔단 말이에요. 지원을 했어. 둘 다 뽑아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1.5를 떨어뜨리고 3.5를 붙였어. 그럼 어때요? 난리 나죠? 이 공정성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않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수능 최저를 보지 않지만 얘는 지금 모의고사가 112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면접이 있으면 얘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맹점인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신 경쟁이 치열하면 어때요? 치열할수록 비교과 활동이 잘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을까요?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야. 그럼 비교과 활동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죠. 애들이 엄청 내신뿐만이 치열한 게 아니라 그 비교과 활동도 치열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연구 수업을 가요. 연구 수업. 애들이 이제 이제 같은 교과 선생님들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학교는 어때요? 이제 다 이제 애들이 뭐 발표하는 거를 이제 다 해놨어요. 근데 종이 쳤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발표하는 거 이제 좀 딜레이가 되니까 조금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 앞에서 끊겼어. 그럼 어때요? 와, 신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는 어때요? 선생님들 다 가지 마세요. 저 발표해야 돼요. 쉬는 시간까지 계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패턴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판단해서 그 수시 지원하는 대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1, 2학년 때는 모의고사를 자주 안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자주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요.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나오고 9등급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저희가 1, 2학년 때,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모의고사 를 자주 안 보다 보니까 사실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그 수능에도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시고, 요거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를 잘 하시기가 어렵죠. 그쵸? 근데 고3 때는 매달 시험 봐요. 그러니까 고3 때 매달 본다는 거는 어때요?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1, 2학년 때 다 그 과정을 끝내야만 볼 수 있는 모의고사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알게 된다. 자기의 위치를.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고3의 모의고사 성적표 가지고도 상담 안 해요. 뭘로 해요? 최수생이 들어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로 합니다. 왜? 9월은 접수하고 난 다음에 성적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인문계열이에요. 인문계열.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100분위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대학을 정시해서 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요. 자, 여기 98, 97, 96. 96은 1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1등급이어야 되죠. 근데 정시에서는 점수로 가기 때문에 그냥 96%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뭐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요 정도여야 되잖아요. 탑 대학을 가려면. 자, 근데 여기 지원 가능한 대학이 하나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대학에서 3개를 쓰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수시 지원을 한다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88% 정도의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다면, 이제 2등급, 1등급, 3등급 섞여서 나온다면, 모의고사 성적이. 그러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대학이 있죠. 그 그룹에 6개 대학이 있어요. 그럼 그 6개 대학을 다 써도 되는데 그렇게 안 쓰시고 위에도 쓰고 싶어 하시다는 거죠. 그러면 상향인 거예요. 또 밑에 쓰면 안정이죠. 근데 더 위에만 쓰고 싶어. 그럼 과도 상향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여대가 한 6개 있잖아요. 여대. 여대는 이제 여학생들만 가는 거죠. 여대를 빼면 남학생들은 갈 데가 없어요. 따라서 남학생은 더 어렵다. 인서울 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왜 남대는 없어요? 너희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의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카이스니, 포항공대니, 뭐 디지스니, 뭐 이런 유니스니 이런 대학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서울대가 조금 그 문과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퍼센트가 좀 낮다. 그리고 역시 여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걸 아시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수시 6번 써가지고 다 붙었어. 또는 뭐 다 붙을 수도 있고요. 왜? 붙는 애가 붙는다. 부익부 빈익빈. 수시가 또 수시로 떨어진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3개 붙거나 2개 붙거나 어쨌든 하나만 선택해서 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느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분포를 좀 아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논술 전형을 또 너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논술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은 좋아요, 안 좋아요? 2등급, 3등급, 4등급이요, 심지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얘네들의 모의고사 성적은 나빠요? 그 내신에 비해서 더 잘 나와요? 더 안 나와요? 잘 나왔죠? 요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무슨 전형이다? 논술 전형이고 이 학생은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한 학생들이다. 근데 수능 정시로 가기에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로 가기에는 좀 불안하다. 왜? 국어 같은 게 막 3등급이 뜬다. 그리고 영어가 막 4등급 나온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정시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잘하는 걸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학생들은 논술 전형에 요 대학들은 거의 수학하고 과학을 보는 대학들이에요. 근데 연대가 막 2등급, 성균관대 2.9, 이화여대 3.9 절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 못 갑니다. 근데 수능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나온다는 말인데 모의고사도 뭐가 나와야 돼요? 이과면 수학하고 과학을 잘해야 돼. 국어 영어를 잘하면 안 돼. 왜? 논술을 그거를 보질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술 전형의 특징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수생이 많이 본다. 그리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본다. 그리고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 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랑 같이 경쟁하는 지원자가 누구냐 이걸 아시고 이제 전형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제 고려대입니다. 이제 고려대 선생님 저 지원을 하고 싶은데요. 고려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교 추천 1, 2 일반 전형 이렇게 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전형을 써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는 또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좀 다 달라요. 전형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선택하는 게 좋다. 그렇죠? 수능 최저가 다 다른데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그 다음에 고교 추천 1 같은 경우는 1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신을 좀 관리하기가 쉬운 학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고교 추천 2나 일반 전형의 경우는 어때요? 내신이 2등급 때도 많이 붙은 것으로 봤을 때 내신 경쟁력이 있고 수능이 나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신이 1등급인데도 수능 최저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신이 2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수능이 더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보시고 지원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실 때. 자, 요 학생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의 내신은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르죠? 모의고사가 다릅니다. 자, 모의고사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한 대학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은 첫 번째 학생은 4등급이 2개나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1.67이라고 하는 좋은 내신과 활동으로 지원했지만 이화여대만 붙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 전형 다 하면 좋은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명칭이 다를 뿐이에요. 자,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신소재 공학이니까 공학 계열 신소재 거의 학과를 통일해서 준비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거 이제 종합전형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남학생이다. 그러면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자,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은 다 남학생이죠. 아이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학생은 5등급이 하나 있긴 있네요. 탐구예요. 그러니까 탐구는 어때요? 탐구 이 학생이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썼으니까 2를 안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 학생이 정시까지 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2를 봐야 되겠죠. 5등급이 그래서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학생은 다 붙었어요.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다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은 제가 이런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같은 내신, 다른 수능, 다른 합격, 같은 옷, 다른 모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를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교과 전형이 없는 대학이 많아요. 상위권은 그냥 종합 전형. 고려대 서울대 종합 전형으로밖에 안 뽑죠. 자, 고려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밖에 안 뽑죠. 근데 나머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뽑는 대학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앙대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는 다 뽑으니까.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다 있는 대학이 중앙대라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교과 전형에 중앙대가 근데 참 이렇게 입시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가지씩. 근데 중앙대 입장에서는 좋은데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 안 좋죠. 하나로 하면 한 전형으로만 뽑으면 모집 인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2개로 쪼개놨으니 모집 인원이 어때요? 적죠.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종합 전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받아야 되죠. 그럼 뭘로 하겠어요? 기준이 내신이죠. 그런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 그러니까 수능이 안 나고 내신 좋은 학생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면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학생이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는 뭐가 있어요? 근데 수능 최저가 있어요. 자, 내가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이 안 나와. 그럼 못 씁니다. 그 대신 활동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2가지예요. 형태가. 자, 근데 중앙대 종합 전형에 다빈치나 이름을 다빈치나 그다음에 탐구형으로 이제 만들었지만 똑같이 종합 전형이에요. 중앙대 내가 꼭 가고 싶어요. 다빈치도 쓰고 종합도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전형 전부 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디를 써야 되나?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이 3등급이잖아요. 자, 중앙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에 내신 3.46의 학생이 내신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신 3.46인데 중앙대? 매칭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과나 종합은 안 되죠. 근데 논술이면 어때요? 가능하다. 논술 전형에서는 내 실질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왜? 내신 다 안 좋고 모의고사 좋은 애들이 지원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3.46이지만 모의고사가 좋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수학 가를 지정했어요. 이과 수학 해야 돼. 그리고 4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탐 35%예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못하면 못 가요 또. 수능에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오리엔테이션.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 종합으로 들어온 아이, 논술로 들어온 아이, 정시 들어온 아이가 다 여기 있어요. 애들마다 어떨까요? 다르겠죠. 강점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서 재수를 다시 하겠다. 휴학하고 어떤 아이들일까요? 수능이 나오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정시나 논술로 들어온 아이가 또 재수해요. 나머지는 열심히 다녀요. 그렇죠? 수능이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그래프로 이제 그려드렸는데요. 파란색이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가장 높죠, 내신이.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학교 추천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교과정이에요. 빨간색이 교과. 그러니까 학교 추천은 모집 인원이 적다. 그 다음으로 또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이 좋아야. 그러면서 교과 전형보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 교과 전형이 내신이 조금 낮은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수능 최저 있어서. 수능 최저 때문에. 내신이 더 좋았는데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떨어졌으니까. 그런 애들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신이 학교 추천은 저기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종합 전형에서 그 연두색이 다빈치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탐구형이거든요. 종합 전형 2개잖아요. 자, 그러면 내신이 어디가 더 낮아요? 탐구형이 더 낮죠? 이 말은 뭐예요?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애들은 탐구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빈치는 일반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도 달라요. 아까 활동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내신은 좀 안 나오지만 활동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형이에요. 다빈치는 뭐예요? 다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깊이가 없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종합전형을 2개로 설계한 대학은 그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풀이 누구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해요? 서영고만 지원하진 않겠죠. 나는 나머지 대학은 수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영고만 쓸 거예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학생은 서영고만 쓰면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수능이 나왔다 안 나왔다 기복이 되게 심하다. 그러면 서영고 서성한까지 쓸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서영고만 쓰려고 하는 학생들도 약간 불안하긴 해요. 왜? 수능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6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6번 다 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교과 전형은 없잖아요. 자, 근데 종합 전형으로 6번 써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종합 전형으로 6번 썼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상향, 적정, 안정 다 쓸 수 있어요. 대학을 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대학의 수시 전형을 2번 쓸 수 있죠. 만약에 그 대학에서 교과하고 종합을 같이 하면 교과 종합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논술도 있어. 그러면 종합 논술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한 대학에 내가 2전형으로 썼어. 그럴 경우는 어때요? 대학이 종류가 많아져요. 짧아요. 대학의 선택폭이 적어요. 그러면 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안정 지원할 데가 없잖아요. 밑으로 안 썼잖아. 옆으로 썼잖아. 요런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서성안에 보면 수능 최저 없죠. 수능 최저도 없고 심지어 뭐도 없죠? 면접도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이 없으면 어때요? 포기할 수 없어요. 수능이 잘 나왔을 때. 그렇죠? 그래서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은 면접이 없는 곳은 쓸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능이 안 나와. 그럼 무조건 써야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수능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썼는데 수능이 너무 잘 나왔어. 그럼 잡혀가는 거가 이제 수시 납치라고 하는 건데, 수시 납치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성안부터 또 쓰는 이제 어머님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자, 서성안 또 준경외시 요런 식으로 요런 패턴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수시 지원 그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이제 이런 걸 쓰실 때 이렇게 이제 좀 다 나눠 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에 가장 적합한지, 그 다음에 그 학과의 모집 인원과 작년의 경쟁률은 다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원하시는 이제 전략을 나중에 이제 짜실 때. 이제 교과 전형에는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이제 그 성적 패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일단 교과 전형의 유형은 3가지예요.
자, 근데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교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신을 잘 따는 게 중요해요. 내신은 누가 내죠? 내가 만나는 선생님이 내잖아요. 근데 수능은 누가 내요? 내가 보지 못한 교수님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게 학생들은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온다는 게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다면 내신이 높은 학생만 붙을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학으로 봤을 때 높은 수능 최저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내신이 낮은 학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경쟁력이 있는 학교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속셈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능은 잘 안 나오고 내신 잘 딸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유리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면접이 하나 있어요. 면접. 자, 학생들 면접 어려워하는데 어머니들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있죠. 종합전형에서. 종합전형의 면접하고 교과전형의 면접의 차이. 자, 종합전형은 자소서를 내죠. 그러니까 자소서를 내니까 어떤 의미예요? 자기소개서에 나온 걸 좀 물어봐 주세요. 자, 교과전형은 자소서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과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인문계열의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간호 뭐 이런 인문계열에서도 간호 갈 수는 있는데요. 어머님들 가능하면 많이 뽑는 그거는 계열의 특성상 자연계열로 가는 게 더 낫죠. 뭐 글쎄 그 인문계열에서 간호도 갈 수 있지만 자연계열이 훨씬 더 많다. 갈 데가 많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높은 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막 3개 합 6 이렇게 요구하지만 대부분은 2개 합이다. 2개 합.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다 잘하면 좋겠죠. 다 잘하면 정시로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잘 나오는 과목을 잘해야 되겠죠. 못 나오는 과목 끌어올리면 잘 안 끌어올리고 잘하는 거 망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걸 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 근데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영어가 절대평가죠. 그럼 상대평가인 과목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쉽겠어요? 절대평가인 과목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쉽겠어요? 절대평가. 그게 무슨 과목이에요? 영어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해. 그러면 영어 과목은 정말 효자 과목이에요.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올릴 수 있다면 영어를 잘하는 게 수능 최저 등급에 맞추기가 쉽죠. 그걸 알고 대학에서 영어를 제외하는 대학이 있어요. 왜? 영어 못하는 애가 있으니까. 다행이죠. 영어 잘하면 괜찮은데 영어를 못해.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어 제외하는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영어를 포함하는 경우 또 상향을 해요. 등급을. 그게 맞잖아요. 상대평가랑 영어 절대평가랑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개는 잘하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탐의 탐에 하나 또는 2 이렇게 적혀놨죠. 자, 이거는 한 과목만으로도 돼요. 근데 2 하면 2과목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탐구 공부를 언제 시작할까요? 1학년 때 하나요? 2학년 때 하나요? 3학년 때 하나요? 언제 해요? 언제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 탐구를 가장 늦게 시작해요. 왜? 국영수가 안 돼서. 그래서 그렇지만 탐구 한 과목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탐구 선택을 조금 빨리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자기가 수능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때는 자연 계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또 보시면 어때요? 그 정도의 우리 아이가 갈 수 있구나. 이거를 또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갈 대학이 많죠. 갈 대학 많은데 어머님들은 이제 고1 때는 갈 대학이 없어요. 적으세요. 밑에 대학 안 보시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대학은 많다. 자, 이제 중앙대는 아까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 있었죠? 교과전형에서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없었어요. 자, 중앙대니까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 걸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색 있죠? 분홍색은
그냥 9월 달에 접수한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표면 경쟁률인데 실제로 수능을 보고 나서 뚜껑을 열면 다 이제 못 맞췄어.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낮다. 논술도 마찬가지겠죠.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질 경쟁률은 낮다. 근데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낮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까지 높아진다. 자, 이거 모의고사 성적표인데요. 여기 지금 전국 100분위라고 하는 거가 있고 이제 표준 점수가 있죠. 근데 보통 정시로 갈 때는 표준 점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리고 100분위를 이제 활용하는 대학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수시로 쓴다고 생각할 때는 등급이 중요하죠. 수능 최저 등급. 자, 그러면 유학생이 전부 다 3등급을 받았어요. 자, 근데 100분위가 다르죠. 100분위가 다르죠. 이 100분위의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보다 성적이 낮은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90%면 90%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보다 못하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죠. 자, 그런데 1등급, 2등급, 3등급에 이렇게 분포가 있잖아요. 100분위 분포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100분위가 77이야. 그런데 선생님 저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한 문제만 틀리면 바로 4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77이니까 컷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77로 3등급을 맞았던 87로 3등급을 맞았던 똑같이 취급해 주는 것이 수능 최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손해 볼 수 있죠. 87은. 77은 대박이죠. 다 컷으로 맞춰서 들어가는 애는 대박이죠. 근데 정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수로 반영이 된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때 어떻게 공부를 이제 3학년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몇 문제를 더 맞추면 그 등급 안에 들어갈지 요렇게까지 이제 생각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다. 무조건 뭐 잘 받으면 좋겠지만. 자, 이제 종합전형 서류에 학생부 자기소개서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 거는 대학은 상위권이겠죠. 근데 면접이 없거나 수능 최저가 없거나 하는 대학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수능 최저가 안 나온다. 그럼 수능 최저 없는 종합전형을 쓰시면 돼요. 대부분 없다. 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건 종합전형이에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두개합 4라고 하는 게 수능 최저 등급이었어요. 자, 그래서 1.53이 1단계부터 떨어졌어요. 그리고 1.56은 오히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뭐 1.53이나 1.56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내신이 좋다고 다 붙는 건 아니다. 활동이나 면접을 또 못 보면 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이대가 수능 최저 등급을 바꿨어요. 세계합 6으로. 고1 입시에서는. 그러니까 중3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죠? 자, 그렇게 봤더니 1.56이 두개합 4일 때는 붙었는데 세계합 6으로 할 때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입시 합격의 결과 데이터를 보실 때는 똑같은 조건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종합전형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먼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내가 이제 내 진로가 어떤 진로로 가야 되는지. 자, 그럼 자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파악하는 거는 뭐 많아요. 그 커리어넷 있죠. 무료입니다. 무료 검사. 그 다음에 아마 대구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로,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학교에서 하기도 해요. 1학년 때. 그런 걸로 또 파악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학과 같은 것을 정했다면 직업으로 정해도 좋고 학과로도 정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야 이제 어떤 교과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동아리를 할 수 있잖아요. 정규 동아리든 자율 동아리든. 동아리가 이제 정규 동아리도 있고 자율 동아리도 있는 건 아시죠?
그리고 이제 대회에 나가서 자기가 이제 수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봉사활동,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진로 탐색을 좀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생부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기소개서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는 1, 2, 3, 4번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1번과 2번을 통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은 줄어들었는데 보통 1번이 학업이에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교내 활동 3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있죠. 그 내용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동아리 활동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 활동 중에서. 그리고 이제 3번은 인성을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동기를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 교수님이. 그래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이 학과에 오기 위해 우리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동기는 알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학교에서는 그러면 종합전형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보니까 이제 이 진로를 선택한 계기, 그 다음에 나의 적성과 흥미,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서 하는 일은 뭔지, 이런 걸 알아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이제 3학년이 아니니까 희망하는 대학교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그러면 그 대학의 이제 입시는 어떻게 뽑는지, 진학 준비, 진로 준비. 자, 근데 내가 여기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진로는 뭐가 있을까까지 이제 준비를 좀 해보라고 그러고 이제 느낀 점을 이제 쓰라고 하면 학생들이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박수도 막 받았어요.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봤더니 학생이 너 어땠니? 이렇게 했더니 학생이 선생님 저 과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도 굉장히 실망했죠. 제가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빨리 과를 바꾸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과를 좀 조정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종합전형 준비 과정은 요런 과정을 반복해서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나머지 전형은 이 활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탑재되니까 혹시 놓치신 부분은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